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결이 다르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급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저희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탑 10이 꼽은 5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니까요.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9명 가운데 1명인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의 발언 오랜만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게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결이 다르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저희가 공동성명 낸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 9명 사진을 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얼굴만 보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어쨌든 이런 합동성명 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직 검찰총장 9명이 같은 의미로 합동성명을 냈고 그것이 지금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전직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고요.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 이제 사퇴를 몇 달 안 놔둔 시점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약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박상기 전 장관과 호흡을 굉장히 잘 맞추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 협조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주 의미가 깊고요. 김가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무일 총장 빼고 만약 나머지 전직 총장들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게 가지는 정치적인 효과가 다소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수 정권의 총장들만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도 발동이 가능했을 텐데 김가경 전 총장처럼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되었던 검찰총장들마저도 이번 징계에 반대한다. 검찰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중립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전직 법조인들, 검찰들이 모두 다 동의한다는 그런 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네. 내용은 총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우려가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치로부터의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위배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검찰총장들이 그 지적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43대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42명의 전직 총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분 정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그 활동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은 이제 김가경 총장 이래 지금 11분인데 그 중에 이제 2분이 여기 청문회에서 빠졌습니다. 예. 한 분은 사실상 이제 검사들에 의해서 밀려난 분이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현 정권과 매우 밀접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2분은 빠지고 나머지 그 9분의 검찰총장이 다 참여했다는 거는 사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특히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아마 이번이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유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전직 총장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 뭐 김대중 정부 때 포함해서 9명만 나선 게 아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 뭐 검찰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건 뭐 어제올 일은 아닌데 이제는 또 실명으로 그렇게 공정을 얘기하더니 결국 징계에는 답정너였다. 이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을 만든 것의 일환인가. 꽤 비판 수위가 높은데. 비판 수가 높은데 이제 또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소개한 세 명 중에서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하고 김경록 검사 현직입니다. 예. 정의도 부장검사는 꾸준히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있는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뭐 전 부산지검장 하지만 지금은 좀 일종의 정치인적 성격이 있는 분인데 중요한 건 이 내부통신과 2%의 평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추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 또 추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 속된 말로 각각에서 좀 목소리 큰 검사들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누구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근데 지난번에 평검사들이 이 직무 배제 결정했을 때 그때는 그동안 조용하던 평검사들 확 들고 일어나서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징계가 내려졌으니 과연 오늘 내일 요 며칠 상간에 일선 평검사들이 어떻게 이 바람이 부느냐,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잡혀가느냐, 이게 사실 좀 중요하죠. 물론 뭐 그런 검찰 내부의 분위기, 이거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뭐가 징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나중에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 함에 있어서 그거에 좌우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언론과 여론은 그쪽에 주목을 하니 일선 평검사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 대변인님, 뭐 대통령 혹은 추 장관이 이런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전직 검찰총장 9명의 이 공동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그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또 그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 가족 중심 그리고 검사 동일체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던 그 검찰 개혁의 열망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오히려 지금 곧 출범할 공수처의 그 필요성을 더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만약 이 검찰 내부의 의견이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과 같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검사들만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또는 일정 부장검사나 뭐 차장검사 이상의 간부급만 반발을 하거나 아까 제가 검찰총장 성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권에서 임명됐던 검찰총장들만 반발을 한다면 정부에서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성명이나 이제까지 반응을 보면요. 특수부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었던 형사부나 공안부 검사들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 검찰총장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김가경 총장 같은 경우는 DJ 정부 마지막 총장인데 예. 사실 노무현 정부와는 좀 불편한 관계로 물러났죠. 하지만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송강수 총장이나 김종빈 총장 같은 경우마저도 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특정 라인, 직위 고하 그리고 이 본인을 임명한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검사나 검찰 출신들이 이걸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목소리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의견들은 좀 다르시긴 한데 일단 여기 보면 32대부터 42대까지 윤 총장 직전까지 이례적으로 총장들이 메시지를 낸 건 맞기 때문에요. 파장이 좀 어느까지 미칠지요. 정직 2달 받았습니다. 윤 총장. 윤 총장이 오늘 평소처럼 대검에 정시 출근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때까지는 정상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남녀부대 정말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도준 좀 화면에 그대로예요. 정상 출근했고 오늘 아침 출근길 또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워서 윤 총장의 차에 탄 모습까지 이렇게 포착이 된 사진까지 있는데 정시 출근했고 오늘 지금 대검에서 통상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게 있을 텐데요. 뭐 메시지라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당연히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했고 일해야 되니까 일한 거죠. 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기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나온다면 아마 내일은 정상 출근 그리고 정상 직무할 수 없겠죠. 집에서 아마 직무 정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다시 출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기각되면은 마지막 출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징계 시효가 끝나는 2개월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 그거를 아마도 윤 총장은 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출근길에 내려서 지지자 그리고 또 반대자들이 있는 그 대검 정문에서 제가 유튜버들 그다음에 지지자 반대자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정시 출근은 당연한 거죠. 뭐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장혜찬 평론가님. 윤 총장은 정시 출근을 했고 바뀔 다음 화면을 보면 윤 총장은 정시 출근을 했는데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정직 처분이 나오니까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한구 변호사도 법치가 훼손되었다. 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번에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이 나오면서 이 징계의 어떤 부당성에 따지는 본안 소송 말고요. 집행정지 소송 같은 경우는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보기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 그냥 정직은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 심리라든가 본안소송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이지만 이완구 변호사나 윤 총장 측에서 이 집행정지 등의 소송까지 다 나서겠다고 불사한 이유는 이게 실리적으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잔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법치적인 부분에서 법치를 지켜야 된다. 7명 중에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고 그중에 3명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우리는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받는 게 사실 처음에 직무 정지됐을 때보다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치 때문에 한번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소송에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요. 설령 집행정지가 이번엔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이나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는 상당 부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과연 법원이 또 한 번 이 징계건에 관해서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줄까요? 어제 징계를 마치고 나왔던 윤 총장 측 변호의 목소리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받거나 예, 물론 말씀드렸죠. 예. 오늘 징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뭐 본안 소송도 있고 정직 2달 체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는데 요즘 예측한 거 꽤 잘 맞추시는 편이잖아요. 이거 원래 잘 맞춥니다, 제가. 예? 네. 다 맞추는 아시면서 거 아니잖아요. 네. 원래 잘 어쨌든 맞춰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소송은 소송대로 갈 거예요. 아마 오늘 대통령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출근 안 하죠? 그럼 아마 내일 목요일이니까 빠르면 내일 오후라도 집행정지 전 넣을 거라고 봐요. 예. 바로 넣을 거예요. 집행 이미 준비 다 돼 있을 거고 집행정지 신청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인데 이거는 이 징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보면은 이게 이제 소청위원회 먼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법원 가는 거 아니라 이제 소청위원회 갔다가 거기서 또 의견 보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절차는 시간이 좀 걸리고 사실 그거는 다 끝나려면 임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행정지 신청이니까 아마 그것부터 시작할 건데 뭐 결국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 물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뭐 정직 2개월이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니지 않냐. 그건 임기 6개월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딱 기준으로 해서 과반 안쪽이면 회복할 수 있고 넘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직무배제 결정의 어떤 결정문 파도 임기제 공무원이 검찰총장 임기는 그 단 하루라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인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이겨서 다시 이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나의 잃어버린 2개월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되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집행정지 받아들일 가능성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이 말한 얘기 즉슨 본안 소송은 그렇고 그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이건 오래 걸리고 예. 나 급하게라도 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됐다. 가처분 신청도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개 다. 두 개 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끝나버리면 좀 이제 소의 이익의 문제가 생겨서 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징계가 아니라 임기가 어차피 다 끝나니까 저 행정소송은 좀 다른 문제인데 소의 이익이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집행정지는 저는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지난번에 조미연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우리가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저 행정법원의 어떤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단순히 회복할 수 있는 손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네. 과연 이 징계 자체가 정당한 절차냐, 정당한 징계냐, 그 절차가 위법부당하지 않았냐 그걸 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권이 어디까지 정당한 것이냐, 남용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행정법원이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예. 저는 조미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을 직무 배제에 대한 부분만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정직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은 어찌됐든 지난 밤에 17시간 이상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고심 끝에 내린 이유가 앞으로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까지 고심을 한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는 거에 대한 인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주 전, 2, 3주 전에 있었던 직무배제 건과 이건 완전히 이번 징계건이 다르다고 법원의 생각합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이 다 하나씩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식 정리하고